풍수비사 미스터리 극장의 문이 열렸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평범했던 그 자리가 더 이상 평범해 보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던 어느 칠흑 같은 밤이었습니다. 하늘이 찢어질 듯한 번개가 곤두박질치며 검은 대지를 찰나의 백색으로 물들이자 빗물과 핏물이 뒤섞여 흐르는 진흙탕 위로 두 사내의 형상이 귀신처럼 떠올랐습니다. 한 사내는 붉은 관복이 찢겨나가 하얀 속적삼이 피에 젖은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고, 그 맞은편에 선 사내는 이가 다 빠진 장검을 지팡이 삼아 간신히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허공에서 부딪혔습니다. 그것은 형제의 눈빛이라기보다는 먹이를 두고 으르렁거리는 두 마리 맹수의 그것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하늘에서는 천지가 개벽할 듯한 굉음이 다시금 울려 퍼졌습니다. 비에 젖은 칼날이 번뜩이는 순간 붉은 관복의 사내가 피를 토하듯 소리쳤습니다. 내 놈이 기어이 이 형의 목을 노리는 것이냐? 그깟 공명이 무엇이기에, 그깟 여의주가 무엇이기에. 장검을 쥔 사내 역시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형님, 우리가 약조하지 않았습니까? 여의주는 오직 한 마리 용만이 가질 수 있는 법이라고. 두 사내가 서로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칼과 칼이 부딪히는 소리 대신 운명이 뒤틀리는 비명이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멸문지화. 집안을 송두리째 멸망시킬 재앙의 그림자가 기어이 이들 형제의 목을 조여오는 순간이었습니다. 도대체 어찌된 일일까요? 한 핏줄을 타고나 그토록 서로를 아끼던 두 형제가 어찌하여 서로의 심장을 겨누는 칼날이 되었단 말입니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이 비극적이고도 찬란한 운명의 수레바퀴가 처음 굴러가기 시작했던 그 차갑고 시리던 겨울날의 산기슭으로 말입니다. 세상은 온통 회색빛이었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북풍이 앙상한 나뭇가지들을 사정없이 흔들어대던 조선 중기의 어느 겨울, 산천 초목조차 숨을 죽인 적막한 산길을 오르는 두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앞서 걷는 이는 형 진우요, 뒤따르는 이는 아우 진호였습니다. 형 진우는 비록 무명 배옷을 걸쳤으나 그 눈매가 깊고 맑아 한눈에도 그를 읽는 선비의 기품이 서려 있었고, 아우 진호는 형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큰 헌칠한 키에 떡 벌어진 어깨를 지녀 마치 굶주린 호랑이가 산을 오르는 듯한 위엄이 있었습니다. 허나 두 형제의 어깨 위에 놓인 것은 천하를 호령할 무기나 경전이 아니라 거적대기에 덮인 차가운 시신 한 구였습니다. 바로 그들의 부친이었습니다. 진우의 집시는 이미 헤어져 발가락이 붉게 얼어붙어 있었고, 진우의 손등은 거친 산길에 가시덤불에 긁혀 핏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가세가 기울어 입에 풀칠하기도 벅찼던 형제는 평생을 청렴하게 살다 가신 아버지를 모실 땅 한 평을 구하지 못해 며칠째 산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명당은커녕 물이 고이지 않고 볕이 드는 양지 바른 곳 하나 찾는 것이 이토록 어려운 일일 줄이야 형제는 뼈저리게 통감하고 있었습니다. 형님, 잠시 쉬었다 가시지요. 형님 얼굴이 백지장 같습니다. 진호가 거친 숨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형을 걱정하는 아우의 목소리에는 물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진우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거적에 쌓인 아버지의 시신을 고쳐맸습니다. 그의 앙상한 손마디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니다, 진호야. 해가 지기 전에 아버님 누이실 자리를 찾아야 한다. 이 추운 날 차가운 바닥에 아버님을 또 하룻밤 누일 수는 없지 않느냐. 형의 목소리는 단호했으나 그 속에 담긴 슬픔은 깊은 우물처럼 아득했습니다. 형제는 다시금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눈 덮인 산길은 가파르고 미끄러웠습니다. 마치 세상이 가난한 이들에게는 죽을 자리조차 내어주기 싫다는 듯 텃세를 부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기울며 붉은 노을이 산등성이의 피처럼 번질 무렵이었습니다. 형제의 눈앞에 기이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험준한 바위산 중턱에 늙은 소나무 한 그루가 마치 용이 승천하다 굳어버린 듯 기묘한 형상으로 서 있었고, 그 아래 바위에는 누더기 승복을 걸친 한 노승이 앉아 있었습니다.
노승은 형제가 다가오는 기척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눈을 감은 채 지팡이만을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산의 일부인 양 자연스러워 형제는 저도 모르게 걸음을 멈추고 숨을 죽였습니다. 진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스님, 지나가는 상제들이옵니다. 날이 저물어 길을 잃을까 두렵사온데 하산하는 길을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그제야 노승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 눈빛은 노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깊은 산속 옹달샘처럼 맑고도 서늘한 안광이 형제의 전신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노승의 시선이 형제의 낡은 상복과 핏기 없는 얼굴, 그리고 그들이 메고 있는 아버지의 시신에 머물렀습니다. 효심이라. 허허, 요즘 세상에 보기 드문 향기로구나. 노승의 목소리는 쇠를 긁는 듯 거칠었으나 묘한 울림이 있어 형제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노승은 지팡이를 짚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움직임에 따라 낡은 승복 자락에서 흙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향기가 풍겨나왔습니다. 가난한 살림에 염습조차 제대로 못하고 땅 한 평 없어 시신을 메고 산을 헤매는 꼴이라니. 쯧쯧, 자네들의 아비는 살아서도 고생이더니 죽어서도 편치 않구려. 아우 진호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모욕으로 들릴 법한 언사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우는 아우의 팔을 조용히 잡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두가 저희 형제의 불효 탓입니다. 부디 노여워 마시고 길을 일러주십시오. 노승은 진우의 공손한 태도에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지팡이 끝으로 산의 저편 안개가 자욱하게 낀 골짜기를 가리켰습니다. 길을 묻는가 아니면 자리를 묻는가. 그 한마디에 형제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노승은 범상치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진우는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눈밭이 무릎을 적셨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스님, 자리를 찾습니다. 아버님을 편히 모실 물이 차지 않고 뱀이 들지 않는 작은 땅 한 평이면 족합니다. 부디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진호 역시 형을 따라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노승은 한참 동안 형제를 내려다보다가 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따라오너라. 내 너희의 지극정성에 감복하여 내 평생 숨겨온 천하의 명당을 보여주마. 노승은 바람처럼 앞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형제는 지친 기색도 잊은 채 아버지의 시신을 다시 메고 노승의 뒤를 따랐습니다. 길은 험했습니다. 가시덤불을 헤치고 절벽을 기어올라 당도한 곳은 산새가 기이하게 굽이치는 능선 한가운데였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진우와 진호는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습니다. 그저 바람이 차서가 아니었습니다. 발바닥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뜨거운 지기가 온몸을 감싸 안는 듯한 기분, 마치 거대한 생명체의 품 안에 들어온 듯한 전율이었습니다. 노승이 지팡이로 아래를 가리켰습니다. 보아라. 좌측 산맥은 청룡이 꿈틀대며 내려오고 우측 산맥은 또 다른 청룡이 치솟아 오르는 형국이다. 두 마리 용이 하나의 여의주를 두고 다투는 형상, 바로 쌍용쟁주의 대명당이니라. 형제는 눈을 크게 뜨고 산세를 살폈습니다. 과연 노승의 말대로였습니다. 좌우의 산줄기가 힘차게 뻗어 내려오다 이 지점에서 딱 멈추어 섰는데 그 기세가 마치 살아있는 용 두 마리가 서로를 노려보며 엉켜있는 듯 웅장하고도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용의 입이 맞닿는 지점, 둥글게 솟아오른 작은 언덕이 바로 아버지의 묘가 들어설 자리, 즉 여의주에 해당하는 혈자리였습니다. 이곳에 묘를 쓰면 자손 중에 문과 무를 겸비한 영웅이 둘 나올 것이다. 가문은 불길처럼 일어날 것이며 부귀영화는 대를 이어 끊이지 않을 게야. 노승의 말에 형제는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간의 서름과 고통이 씻은 듯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진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스님, 이토록 귀한 자리를 저희 같은 미천한 자들에게 내어주시다니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노승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눈빛은 더욱 깊고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지팡이로 땅을 쿵 하고 내리쳤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형제의 심장을 때렸습니다. 기뻐하지 마라. 명당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따르는 법. 잘 듣거라. 이곳은 쌍용이 여의주를 두고 다투는 형국이다.
노승의 목소리가 낮게 깔리며 산울림처럼 형제의 귀에 박혔습니다. 두 마리 용이 서로 힘을 합쳐 여의주를 지키면 천하를 얻을 것이나 만일 두 용이 서로 여의주를 차지하겠다고 탐을 내어 싸우게 되면 그날로 너희 가문은 멸문지화를 면치 못할 것이다. 알겠느냐? 여의주는 하나요, 용은 둘이다. 이것이 이 땅이 가진 살기이자 비극의 씨앗이니라. 형제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멸문지화. 그 네 글자가 주는 공포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아버지를 모실 곳이 급했던 형제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진우가 결연한 표정으로 진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스님 명심하겠습니다. 저희 형제 비록 가진 것은 없으나 우애 하나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자랐습니다. 맹세코 서로를 해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진호 역시 형의 손을 꽉 맞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목숨을 바쳐서라도 형님을 지키고 가문을 지킬 것입니다. 어찌 형제끼리 여의주를 탐해 다투겠습니까? 노승은 형제의 맞잡은 손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희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이 긍정의 의미인지 아니면 닥쳐올 미래에 대한 연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란 갈대와 같아 부귀와 권세 앞에서는 부모 형제도 보이지 않는 법이지. 부디 그 맹세가 영원하기를 비네. 말을 마친 노승은 안개 속으로 호련히 몸을 돌렸습니다. 형제가 다시 고개를 들어 살해하려 했을 때 노승은 이미 온데간데 없고 오직 바람 소리만 윙윙대며 귓가를 스칠 뿐이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곳엔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형제는 노승이 점지해준 자리에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동토였지만 신기하게도 그 자리는 흙이 부드럽고 따스한 온기가 배어나왔습니다. 삽조차 없어 나뭇가지와 맨손으로 땅을 파내려 갔습니다. 손톱이 깨지고 피가 흘러 흙과 뒤섞였지만 형제는 아픔을 느낄 겨를도 없었습니다. 달빛이 교교하게 비추는 산중에서 두 형제는 묵묵히 흙을 파내고 아버지를 모셨습니다. 봉분을 다 쌓고 나니 어느새 동쪽 하늘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비치자 쌍용포의 산세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좌우의 산맥이 마치 금방이라도 꿈틀대며 승천할 듯한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진우와 진호는 아버지의 묘 앞에 나란히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님, 이제 편히 쉬십시오. 저희 형제 스님의 경고를 가슴 깊이 새겨 어떤 일이 있어도 서로를 의심하거나 다투지 않고 집안을 일으키겠습니다. 형의 말에 아우가 덧붙였습니다. 예, 아버님. 이 진호가 형님을 어버이처럼 모시며 이 두 손으로 반드시 가문의 영광을 되찾겠습니다. 절을 마치고 일어선 형제는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밤새 추위와 노동에 시달려 몰골은 말이 아니었지만 두 사람의 눈빛만은 새벽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진우가 진호의 어깨에 묻은 흙을 털어주며 온화하게 웃었습니다. 진호야, 이제 내려가자.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다. 예, 형님. 함께 가시지요. 두 형제는 나란히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들의 등 뒤로 쌍용포의 두 산줄기가 마치 그들을 지켜보듯 혹은 감시하듯 거대한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땅이 내어줄 복이 얼마나 달콤하고 거대할지,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대가가 얼마나 참혹하고 잔인할지를 말입니다. 산신령에 계시는 축복이었을까요? 아니면 피할 수 없는 저주였을까요? 바야흐로 쌍용의 기운이 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문과 무 두 마리 용이 날개를 펴고 비상을 준비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선친을 쌍용포의 명당에 모신 뒤 형제의 집안에는 실로 기이한 변화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무덤가에 심어놓은 잔디는 누가 돌보지 않아도 사시사철 푸른 윤기를 머금었고 밤이면 그 묘역 위로 은은한 서기가 서려 지나가는 나그네들조차 발걸음을 멈추고 홀린 듯 바라보게 되었지요. 땅의 기운, 즉 직이라는 것이 실로 무서운 것이어서 죽은 자의 뼈를 타고 흐른 그 기묘한 힘은 산자의 혈관을 타고 거침없이 뻗어나가는 법입니다. 가난에 찌들어 촛불 하나 켜기 어려웠던 형제의 집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용의 숨결이 스며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형인 진우의 변화는 그가 머무는 사랑방 문살 틈으로 새어나오는 먹 냄새에서부터 감지되었습니다.
본래도 글 읽기를 좋아하던 성정이었으나 부친을 쌍용포에 모신 그해 겨울부터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듯하였습니다. 책장을 넘기는 손길에는 망설임이 사라졌고 붓을 들어 화선지 위를 달릴 때면 그 획 하나하나가 마치 꿈틀거리는 생명체처럼 꿈틀대며 살아서 움직이는 듯 했지요. 예전에는 난해하여 밤을 새워도 풀지 못했던 경전의 구절들이 이제는 마치 맑은 물에 비친 달그림자처럼 그 이치가 훤히 들여다보이니 진우 스스로도 그 명징한 정신의 전율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그가 과거를 보기 위해 한양으로 떠나던 날 마을 어귀의 늙은 느티나무가 바람 한 점 없는 날씨에도 웅장하게 가지를 흔들며 그를 배웅했다고 합니다. 한양 도성 전국에 내로라 하는 인재들이 구름처럼 몰려든 과거 시험장은 그야말로 긴장감으로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와 같았습니다. 수천 명의 유생들이 뿜어내는 열기와 먹을 가는 소리, 종이를 펼치는 소리가 뒤섞여 숨조차 쉬기 어려운 압박감을 만들어냈지요. 허나 진우의 눈빛은 깊고 고요한 호수처럼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시제가 내걸리고 하얀 종이가 그의 앞에 놓였을 때 진우는 눈을 감고 고향의 쌍용포를 떠올렸습니다. 두 마리 용이 여의주를 희롱하는 그 땅의 형세가 머릿속에 그려지자 붓 끝에 알 수 없는 기운이 맺히기 시작했지요. 그가 붓을 휘두르자 검은 먹물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하늘로 승천하려는 흑룡의 비늘이 되어 종이 위를 수놓았습니다. 획을 그을 때마다 종이가 찢어질 듯한 힘이 실렸고 문장은 거침없이 쏟아져 나와 천하의 이치를 논하고 백성의 안위를 걱정하는 대문장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시험관들이 그의 답안지를 돌려보며 탄성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글이 아니다. 필치에 용이 춤추고 문장에 봉황이 우짖으니 실로 하늘이 내린 인재로다. 임금께서 친히 주관하신 전시에서도 진우의 대책문은 군계일학이었습니다. 임금은 옥좌에서 몸을 일으켜 그의 글을 읽고 또 읽으며 난세의 나라를 구할 제목이라 칭송을 아끼지 않았지요. 장원급제. 가난한 선비의 아들 진우가 문이 정점에 서서 머리에 어사화를 꽂고 금이 환영하는 그 길은 마치 쌍용포의 왼쪽 용이 여의주를 물고 하늘로 솟구치는 형상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한편 동생 진우에게 닥친 변화는 형과는 전혀 다른 거칠고 뜨거운 것이었습니다. 형이 붓으로 세상을 논할 때 진우는 칼과 활로 세상을 평정할 기운을 얻었지요. 본디 골격이 장대하고 힘이 장사였던 진우였으나 부친의 묘를 쓴 뒤로는 그 힘에 범접할 수 없는 위압감이 더해졌습니다. 그가 훈련장에서 창을 휘두르면 창날이 가르는 바람소리가 마치 맹수가 포효하는 듯하여 구경하던 이들이 오금을 저릴 정도였습니다. 무거운 바위를 들어 올리기를 깃털처럼 하고 달리는 말 위에서 뒤를 돌아보며 쏘는 화살은 100~800중 관역의 정중앙을 꿰뚫어버렸습니다. 진호가 묵과에 응시하던 날은 유난히 흙먼지가 자욱하게 이는 날이었습니다. 전국의 무인들이 기량을 뽐내는 연병장에는 거친 땀 냄새와 말똥 냄새, 그리고 쇠와 쇠가 부딪히는 비릿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덩치 큰 장사들이 고함을 지르며 기세를 올렸지만 진호가 등장하자 장내는 일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의 등 뒤로 아른거리는 기운이 마치 거대한 산맥이 움직이는 듯한 중압감을 주었기 때문이지요. 마상 무예 시험이 시작되자 진호는 마치 말과 한몸이 된 듯 했습니다. 말이 땅을 박차고 나가는 순간 땅이 울리는 진동이 관람석까지 전해졌고 그가 휘두르는 월도는 햇빛을 받아 번뜩이며 허공을 갈랐습니다. 집단으로 만든 표적들이 그의 칼질 한 번에 추풍낙엽처럼 베어나갔고 격구 시합에서는 그가 채를 휘두를 때마다 공이 혜성처럼 날아가 꽂혔습니다. 가장 압권이었던 것은 활쏘기였습니다. 천보밖에 버드나무 잎을 맞추라는 까다로운 과제 앞에서 다른 응시자들은 바람을 탓하며 고개를 저었지요. 그러나 진호는 태산처럼 버티고 서서 활시위를 귀 뒤까지 팽팽하게 당겼습니다. 그의 팔뚝에 굵은 핏줄이 꿈틀거렸고 눈동자는 오직 저 멀리 흔들리는 작은 잎사귀 하나에 고정되었습니다. 시위가 퉁겨지는 소리는 마치 천둥이 치는 듯했고 화살은 보이지도 않을 속도로 날아가 정확히 버드나무 잎을 꿰뚫어 나무 기둥에 박혀버렸습니다. 지켜보던 병조 판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저자는 인간이 아니라 전장에 내려온 무신이로다. 내 평생 저토록 용맹한 기상을 본 적이 없다.
그리하여 진호 역시 무과의 장원을 거머쥐고 북방의 국경을 지키는 장수로 임명되었습니다. 그가 부임하는 곳마다 오랑캐들은 그의 이름만 듣고도 두려움에 떨며 도망쳤고 그의 칼끝이 향하는 곳에는 승리만이 존재했습니다. 이는 쌍용포의 오른쪽 용이 구름을 뚫고 포효하며 강산을 뒤흔드는 형상 그대로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두 형제가 고향 집에서 다시 조우했을 때 그 광경은 실로 장관이었습니다. 형 진우는 붉은 관복에 학이 수놓아진 흉배를 달고 온화하면서도 기품 있는 관리의 모습으로, 동생 진호는 번쩍이는 두정갑을 입고 허리에는 묵직한 환도를 찬 위풍당당한 장군의 모습으로 마주 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형제의 모습을 보기 위해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여기저기서 감탄과 부러움 섞인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보게나 저것이 바로 쌍용포의 발복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형은 나라의 머리가 되고 동생은 나라의 팔다리가 되었으니 이보다 더한 경사가 어디 있겠는가. 그렇고 말고. 굶어 죽어가던 집안이 하루아침에 명문가가 되었어. 산신령님이 점지해준 땅이 정말 영험하긴 영험한 모양일세. 형제는 서로의 손을 맞잡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우가 동생의 거칠어진 손마디를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내가 변방의 모래바람을 맞으며 나라를 지켜준 덕분에 내가 조정에서 편히 글을 읽고 정사를 돌볼 수 있었구나. 내 공이 나보다 크다. 그러자 진호는 형의 옷자락을 잡고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형님. 형님께서 조정에서 든든하게 받쳐주시고 지혜를 모아주신 덕분에 제가 마음 놓고 칼을 휘두를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영광은 형님의 덕입니다. 형제의 우애는 깊었고 가문의 위세는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집안 곳간에는 쌀이 썩어날 정도로 재물이 쌓였고 문전에는 청탁을 하러 온 사람들의 가마가 줄을 이었습니다. 밤이면 화려한 연회가 열려 담장 밖으로 풍악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형제의 이름은 조선 팔도에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쌍용포가 뿜어내는 지기는 두 형제를 세상의 꼭대기로 밀어올리고 있었지요. 마치 두 마리 용이 서로 경쟁하듯 하늘 높이 치솟아오르는 형국이었습니다. 허나 호사다 마라 하였던가요? 달이 차면 기우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듯 너무나 완벽하고 눈부신 발복 뒤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우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은 형제의 성공을 찬양하느라 바빴지만 그 화려한 웃음소리 뒤편에서 미세한 균열이 시작되고 있음을 눈치챈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노승이 경고했던 쌍용쟁주, 즉 두 용이 여의주 하나를 두고 다툰다는 그 살벌한 형국은 아직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 형제의 성공이 거대해질수록 그 그림자 또한 짙고 길게 자라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정에서는 진우의 강직한 성품을 시기하는 간신배들이 입을 모아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군부에서는 진우의 파격적인 승진과 독보적인 무공을 질투하는 배들이 그를 깎아내릴 기회만 엿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너무나 비대해진 두 형제의 세력을 경계하는 임금의 눈빛에도 서서히 의심의 빛이 서리기 시작했지요. 한 집안에서 문과 무를 모두 장악했으니 그 권세가 왕실을 능가할까 두렵구나. 궁궐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이 은밀한 속삭임은 머지않아 불어닥칠 거대한 피바람의 전조였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형제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을 구름 위로 띄어올린 그 신령한 바람이 언젠가는 자신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붙일 것엔 태풍으로 돌변할 수 있음을. 지금 형제가 누리는 이 찬란한 영광이 어쩌면 쌍용포가 형제에게 내미는 달콤하지만 치명적인 시험대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산신령의 계시대로 두 마리 용은 깨어났고 각자의 하늘을 향해 비상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에는 태양이 하나뿐이듯 권력과 명예라는 여의주 또한 둘로 나뉠 수 없는 법. 이제 그 여의주를 향한 두 용의 비행은 점점 서로를 향한 위태로운 궤적을 그리기 시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이 될지 아니면 멸문을 부르는 화의 씨앗이 될지 그 운명의 주사위는 이미 던져진 셈이었습니다. 평화롭던 강산에 닥쳐온 재앙은 예고도 없이 마치 한여름 소나기처럼 들이닥쳤습니다. 남쪽 바다 건너에서 시커먼 배들이 개미떼처럼 몰려오더니 부산진의 성벽이 무너지고 동래성이 짓밟히는 데에는 채 하루가 걸리지 않았습니다. 파죽지세로 치고 올라오는 외적의 기세는 그야말로 성난 파도와 같아서
조선의 산천초목이 공포에 질려 숨죽이는 듯 했습니다. 한양 도성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보찜을 이고 지고 피난길에 올랐고 조정의 대신들은 우왕좌왕하며 갈피를 잡지 못했지요. 그 혼란의 중심에 형 진우가 있었습니다. 붓을 들어 천하를 논하던 그의 손은 이제 임금의 피란 행렬, 그 처참한 몽진기를 수습하느라 흙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장대비는 그칠 줄을 모르고 임금의 가마조차 진흙 구덩이에 빠져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진우는 가끈이 끊어지고 도포 자락이 빗물에 젖어 무겁게 늘어진 채 말곶비를 움켜쥐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오로지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국왕을 보필하고 나라의 명맥을 잇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참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굶주림에 지쳐 길가에 쓰러진 백성들의 신음소리가 빗소리에 묻혀 들려오고 저 멀리서 타오르는 연기는 비구름과 섞여 하늘을 잿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으니까요. 한편 동생 진호는 저 머나먼 남쪽 죽음이 춤을 추는 최전방에 서 있었습니다. 외적의 조총소리가 콩 볶듯 요란하게 울려 퍼질 때마다 그가 아끼던 병사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져 나갔습니다. 날아오는 탄환은 눈에 보이지 않아 더욱 공포스러웠고 적들의 칼날은 서늘한 살기를 품고 조선의 강토를 유린했습니다. 진호는 갑옷에 묻은 피가 누구의 것인지도 모른 채 부러진 창을 내던지고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형형하게 빛났으나 그 깊은 곳에는 말할 수 없는 고독이 서려 있었습니다. 지원군은 오지 않고 굴량민은 바닥을 드러내는데 눈앞에 적은 베어도 끝이 없이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는 밤마다 막사 밖으로 나와 북쪽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비가 그친 밤하늘에 뜬 달은 차갑게 식어 있었지요. 형님, 무사하신지요? 조정은 어찌 되었습니까? 진호의 낮은 독백은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내일 또다시 밀려올 적들을 향해 제 목숨을 던져 시간을 버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전쟁보다 무서운 것은 사람의 혀라고 했던가요? 쌍용포에 서려 있던 그 다툼의 기운, 즉 쌍용쟁주의 살기가 드디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외적의 칼날이 아니라 아군의 입을 통해 형제의 심장을 겨누었습니다. 임금을 모시고 북으로 향하던 조정 내에서 평소 진우의 고든 성품을 시기하던 간신배들이 입방아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임금의 불안한 심기를 교묘하게 파고들었습니다. 비에 젖은 천막 안 촛불이 위태롭게 흔들리는 그곳에서 간신 하나가 은밀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전하,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남쪽의 진호 장군이 외적과 내통하여 군세를 보전하고 있다 하옵니다. 그가 병력을 아끼는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전란이 끝나면 그 무력을 바탕으로 형인 진우대감과 합세하여 딴 마음을 품으려는 것이 아니겠사옵니까? 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이간질입니까? 쌍용포의 전설, 두 용이 여의주를 놓고 다툰다는 그 형국을 교묘히 비틀어 두 형제가 힘을 합쳐 왕위를 넘본다는 영모의 누명으로 둔갑시킨 것입니다. 임금은 지치고 예민해진 탓에 그 허무맹랑한 참소를 쉬이 넘기지 못했습니다. 의심의 씨앗은 뿌려지기가 어렵지 한번 뿌리 내리면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는 법이지요. 진우를 바라보는 임금의 눈빛에 싸늘한 한기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우라고 왜 그 기류를 모르겠습니까? 그는 전략을 논하는 자리에서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따가운 시선과 비릿한 비웃음을 감지했습니다. 그가 동생 진호에게 굴량미를 우선 보급해야 한다고 주장할 때마다 대신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제 아우 챙기기에 급급하여 나란 일을 그르치려 하는구려. 그 굴량미가 과연 외적을 막는 데 쓰일지 아니면 훗날의 반역을 도모하는 데 쓰일지 누가 안단 말이오? 진우는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으나 꼭 참아내야 했습니다. 지금 화를 내어 그들의 함정에 빠진다면 동생과 가문은 물론이요 나라의 안위까지 위태로워질 것이 자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밤새워 붓을 잡고 동생에게 보낼 서찰을 썼습니다. 허나 썼다 지우기를 수십 번 끝내 그 서찰은 보내지지 못했습니다. 혹여나 이 편지가 적의 손에 들어가거나 간신배들에게 발각되어 또 다른 모함의 구실이 될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진우는 젖은 붓을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토해냈습니다.
그 한숨 속에 쌍용포 노승의 경고가 환청처럼 맴돌았습니다. 두 용이 서로를 탐하면 멸문지화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 시각 전장에 있는 진호에게도 독화살 같은 소문이 날아들었습니다. 조정에서 내려온 전령은 교묘하게 말을 바꿨습니다. 진호 대감께서 장군의 공을 가로채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오. 장군이 목숨 걸고 싸워 얻은 승전을 형님 되시는 분이 자신의 전략 덕분이라며 조정에 고하고 있다더군요. 심지어 장군을 위험한 사지로 몰아넣으라는 계책까지 올렸다 들었소. 진호는 쥐고 있던 찻잔을 바스러뜨릴 듯 움켜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지고 눈가에 경련이 일었습니다. 평소 형을 하늘처럼 믿고 따르던 그였으나 생사가 오가는 지옥 같은 전장에서는 사람의 마음이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주변의 부장들 또한 술렁거렸습니다. 장군, 형님이라 해도 권력 앞에서는 남보다 못한 법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피 흘릴 때 한양의 형님은 비단 옷 입고 임금 옆에서 혀만 놀리는 것 아닙니까? 진호는 흔들리는 눈동자로 막사 밖을 나섰습니다. 밤바람이 칼날처럼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쌍용포가 있는 고향 쪽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릴 적 형과 함께 뛰놀던 그 언덕, 아버지를 모시던 날 노승이 해주던 이야기. 그 모든 것이 아득한 옛날처럼 느껴졌습니다. 형님. 정령 권력이라는 여의주가 형님의 눈을 가린 것입니까? 우리가 맹세했던 우애는 이 흙탕물 같은 세상에서 부질없는 것이었습니까? 하지만 진호의 가슴 한구석, 뜨거운 불덩이 같은 믿음이 아직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슴을 주먹으로 치며 의심을 떨쳐내려 애썼습니다. 허나 상황은 점점 그를 벼랑 끝으로 몰았습니다. 외적의 대군이 기어코 형제의 고향, 쌍용포 인근까지 진격해오고 있다는 급보가 당도한 것입니다. 고향이 짓밟힐 위기, 부친의 묘소가 있는 그 명당이 외적의 말발굽 아래 더러워질 위기였습니다. 진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조정의 명령을 기다릴 새도 없이 그는 병사들을 이끌고 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명령 불복종으로 몰릴 수도 있는 위험한 독단이었으나 그는 쌍용포를 지켜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움직였습니다. 한편 진우 역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외적이 전략적 요충지를 우회하여 내륙 깊숙이 바로 자신들의 고향 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첩보였습니다. 조정의 대신들은 한양 수비가 우선이라며 병력 이동을 반대했으나 진우는 임금 앞에 머리를 조아려 피가 나도록 읍소했습니다. 전하, 그곳이 뚫리면 호남의 곡창지대와 한양으로 오는 보급로가 모두 끊깁니다. 저를 믿고 군사를 내어주시옵소서. 제 목숨을 걸고 적의 허리를 끊어놓겠나이다. 간신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진우는 기어이 군사를 이끌고 남하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전략적 요충지를 방어하기 위함이었으나 그의 속내는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동생이 그곳에 있다. 내 아우가 고립되어 싸우고 있다. 형인 내가 가지 않으면 누가 그를 살린단 말인가. 그렇게 두 형제는 서로의 생사도 확인하지 못한 채 오해와 불신의 안개를 뚫고 하나의 점 쌍용포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는 다시금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두 마리의 용이 만나기 전 하늘이 먼저 울어버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진우가 이끄는 관군이 산길을 돌아 고갯마루에 올랐을 때 저 멀리 평원에는 이미 시커먼 외적의 대군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 턱없이 적은 수의 깃발이 비바람에 처량하게 나부끼고 있었는데 그 깃발에 새겨진 진자가 진우의 눈에 박혀 들어왔습니다. 동생 진호의 부대였습니다. 포위된 채 고립무원의 상태에 빠진 동생의 진영. 사방에서 조여오는 적들의 함성 소리가 지축을 울리는 가운데 진우는 말 위에서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지금 당장 뛰어내려가 동생을 구하고 싶었으나 진우는 문관이자 전략가였습니다. 그는 눈물을 삼키며 지형을 살폈습니다. 감정에 치우쳐 무작정 돌격했다가는 형제가 함께 개죽음을 당할 뿐이었습니다. 그는 차갑게 식은 손으로 지도를 펼쳤습니다. 아우야, 조금만 버텨다오. 내 너를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릴 비책을 찾을 것이니. 반면 진호는 포위망 속에서 피 묻은 칼을 지팡이 삼아 서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지쳤고 화살은 바닥났습니다. 장군, 저기 고개 위에 아군이 보입니다. 지원군입니다.
부하의 외침에 진호가 고개를 들어보니 희미한 안개 속으로 낯익은 깃발이 보였습니다. 형의 부대였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진호의 뇌리에 간신들의 이간질이 스쳤습니다. 형님이 나를 구하러 온 것인가 아니면 나를 미끼로 삼아 공을 세우러 온 것인가? 의심은 독버섯처럼 피어올라 진호의 마음을 어지럽혔습니다. 그러나 적들의 북소리가 다시 울리기 시작했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외적의 선봉대가 밀물처럼 들이닥쳤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 쌍용포의 기운은 과연 형제를 파국으로 몰아넣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낼까요? 빗줄기는 점점 거세지고 형제의 엇갈린 시선 사이로 운명의 시간은 속절없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자, 두 용이 마침내 한 전장에서 조우하였으니 이제 그 결과가 피가 될지 눈물이 될지는 다음 장에서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검붉은 먹구름이 토해낸 비가 칠흑 같은 밤을 적시는데 그 빗물은 땅에 닿기도 전에 피비린내를 머금고 곤두박질치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산등성이 너머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매캐한 화약 연기와 타오르는 민초들의 집 지푸라기 냄새를 싣고 와 이곳 쌍용포의 골짜기를 가득 메우니 이것이 생지옥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임진년의 참혹한 전화가 기어이 형제의 고향, 늙은 아비가 잠들어 있는 이 쌍용포 앞마당까지 들이닥친 것입니다. 외적의 대군은 마치 굶주린 메뚜기 떼처럼 산과 들을 검게 뒤덮으며 밀려오고 있었고 조선의 강토는 그들의 발굽 아래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쌍용포의 두 줄기 산맥이 만나는 합수머리에 낡은 천막 하나가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조정의 문신이자 형인 진우가 촛불 하나의 의지의 지도를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그의 미간에는 천겹만 겹이 고뇌가 주름으로 잡혀 있었지요. 붓을 쥔 그의 손은 앙상하게 말라 있었으나 그 눈빛만은 폭풍 후 속 등대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천막의 장막이 거칠게 걷히며 찬바람과 함께 쇠냄새가 훅 끼쳐 들어왔습니다. 형님. 굵고 낮은 목소리, 그것은 피와 땀에 절어 갑옷조차 제 색을 잃어버린 동생 진호였습니다. 투구를 벗어 내려놓는 그의 손등에는 칼날에 베인 상처가 붉게 입을 벌리고 있었고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흐르는 땀방울은 턱끝에 맺혀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전장을 누비며 호랑이 같던 기백을 떨치던 그 장수의 얼굴에도 이제는 짙은 피로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진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린 시절 개울가에서 물장구를 치며 해 맑게 웃던 그 아이가 이제는 나라의 운명을 짊어진 장수가 되어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것입니다. 왔느냐? 적의 기세는 어떠하더냐? 형의 물음에 진호는 탁자에 놓인 물 사발을 단숨에 들이키고는 입가를 거칠게 닦으며 답했습니다. 말도 마십시오. 산과 들을 가득 메운 것이 좋기 산만은 되어 보입니다. 우리 병력은 고작 3천, 중과부적이라 함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병사들의 창끝은 무뎌졌고 말들은 지쳐 울음조차 내지 못합니다. 허나 진호의 눈빛이 일순간 매섭게 번뜩였습니다. 제 목이 붙어있는 한 아버님이 잠드신 이 땅을 저 오랑캐 놈들에게 내어줄 수는 없습니다. 두 형제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깥에서는 빗줄기가 천막을 때리는 소리가 마치 군마의 발굽 소리처럼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이때 진우가 지도 위 한 지점을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두 산줄기가 서로 엉켜 마치 두 마리 용이 여의주를 물려고 달려드는 형국, 바로 쌍용쟁주의 지세가 가장 험한 협곡이었습니다. 진호야, 기억하느냐? 옛적 노승께서 이곳을 일러 두 용이 다투는 자리라 하셨다. 다투면 죽고 합치면 산다 하였지. 저들은 우리의 수적 열세를 보고 방심하여 저 협곡으로 파죽지세로 밀고 들어올 게다. 탐욕스러운 뱀처럼 길게 늘어선 대형으로 말이다. 진우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습니다. 나는 계곡의 위쪽 좌청룡의 머리에 해당하는 곳에 매복하여 놈들의 허리를 끊을 것이다. 허나 그러기 위해서는 누군가 저 굶주린 늑대떼를 협곡 깊숙이 유인해야 한다. 놈들의 칼날을 정면으로 받아내며 죽음을 각오하고 뒷걸음질 쳐야 하는 가장 위험한 미끼가 되어야 한단 말이다. 진우는 차마 동생에게 그 역할을 맡기라는 말을 뱉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문관인 자신이 칼을 들고 앞에서 설 수는 없는 노릇이나 하나뿐인 동생을 사지로 내몰아야 하는 형의 심정이 오죽했겠습니까? 촛불이 바람에 흔들리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그때 진호가 껄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호탕하였으나 그 안에는 비장한 결의가 서려 있어 듣는 이의 가슴을 저미게 만들었습니다. 형님, 그게 무슨 걱정이십니까? 붓을 든 자가 머리를 쓰고 칼을 든 자가 몸을 쓰는 것은 세상의 이치입니다. 형님께서 판을 짜셨으니 이 아우가 그 판 위에서 춤을 추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저들의 시선이 오로지 제게 쏠리게 하여 형님의 비책이 빛을 발하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세간의 인심이란 참으로 야박하고도 간사한 것이어서 이 긴박한 순간에도 독버섯 같은 이간질이 피어올랐습니다. 진호의 부관 중 하나가 슬며시 진호의 귀에 대고 속삭인 것입니다. 장군, 문관 나부랭이들이란 늘 뒤에 숨어 공만 챙기는 법입니다. 이번에도 장군께서 목숨 걸고 적을 막아내면 승리의 공은 작전을 짰답시고 거들먹거리는 형님이 다 가져가고 장군은 그저 소모품이 될지도 모릅니다. 차라리 병력을 온전하여 후위를 도모하시는 것이. 그 말은 쌍용포의 땅 밑에 흐르는 살기, 즉 두 용이 여의주 하나를 두고 다투게 하려던 그 흉한 기운이 사람의 혀를 빌려 내뱉은 저주와도 같았습니다. 만약 진호의 마음에 티끌만큼이라도 형에 대한 시기심이 있었다면 그 말은 불씨가 되어 형제의 연을 태워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호는 그 부관을 서늘한 눈으로 노려보며 칼자루를 꽉 쥐었습니다. 칼집에서 쇠가 갈리는 소리가 섬뜩하게 울렸지요. 내 귀에 다시금 그런 놈의 소리를 담는다면 적의 목을 베기 전에 내 놈의 혀부터 베어버릴 것이다. 형님과 나는 둘이 아니라 하나다. 머리가 없으면 팔다리가 움직일 수 없고 팔다리가 없으면 머리는 굴러다니는 돌덩이에 불과하다. 썩 물러가라. 진호의 호통에 부관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진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으나 두 형제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두 마리의 용이 서로를 물어뜯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꼬리를 감싸 안고 거대한 승천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윽고 날이 밝았습니다. 자욱한 안개가 쌍용포 계곡을 휘감아 한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새벽이었습니다. 땅을 울리는 진동과 함께 왜군의 선봉대가 붉은 깃발을 앞세우며 협곡으로 진입했습니다. 그들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 듯했고 조선군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안개 속에서 진호가 이끄는 기마대가 유령처럼 나타났습니다. 나를 따르라. 물러서는 자는 내 칼에 죽고 나아가는 자는 역사에 살 것이다. 진호의 고함 소리는 천둥처럼 계곡을 울렸습니다. 그는 적진 한복판으로 뛰어들어 닥치는 대로 적을 베어 넘겼습니다. 적의 피가 그의 갑옷을 붉게 물들였고 그의 검문은 처절하고도 아름다웠습니다. 왜군은 예상치 못한 저항에 당황하면서도 압도적인 숫자로 진호를 포위에 들어갔습니다. 진호는 약속대로 서서히, 아주 서서히 협곡 깊은 곳으로 뒷걸음질치며 적을 빨아들였습니다. 쏟아지는 화살이 빗발치고 창들이 그의 곁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형님, 지금입니다. 어서. 진호가 속으로 절규하던 바로 그 순간 협곡 위쪽 매복해 있던 진우가 부채를 펼쳐들었습니다. 쏴라. 진우의 신호와 함께 숲속에 숨죽이고 있던 궁수들이 일제히 활시위를 놓았습니다. 하늘을 뒤덮은 화살비는 정확히 왜군의 허리를 타격했습니다. 동시에 미리 준비해둔 거대한 바위와 통나무들이 우레와 같은 소리를 내며 비탈을 굴러내려 적의 퇴로를 막아버렸습니다. 적의 허리가 끊겼다. 전군, 돌격하라. 진우는 문관의 체면도 잊은 채 직접 북채를 잡고 북을 두드렸습니다. 뚱, 뚱, 뚱. 심장을 울리는 북소리에 맞추어 죽어가던 진호의 군사들도 다시금 힘을 얻어 함성을 질렀습니다. 위에서는 바위가, 아래에서는 칼날이, 앞뒤가 막힌 왜군은 도간에 든 쥐꼴이 되어 우왕좌왕하다 서로 밟고 밟히며 괴멸해 갔습니다. 그날 쌍용포 앞을 흐르던 강물은 붉은 핏빛으로 물들었으나 그 핏빛은 원망과 저주가 아닌 나라를 지킨 뜨거운 충정과 형제의 우애가 섞인 숭고한 색이었습니다. 전투가 끝난 후 시체 더미 속에서 서로를 찾아 헤매던 형제는 피칠갑이 된 서로의 모습을 확인하고는 말없이 뜨거운 포옹을 나누었습니다.
누가 더 큰 공을 세웠느냐, 누가 여의주를 가질 것이냐 하는 삿된 욕망 따위는 그들의 눈물 속에 녹아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아 어느덧 전란의 상처가 아물고 강산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찢겨나갔던 산천 초목은 다시 푸른 잎을 틔웠고 붉게 물들었던 강물은 언제 그랬냐는 듯 맑은 옥빛을 띠며 유유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진우와 진호는 화려한 한양의 벼슬살이를 모두 마다하고 고향 쌍용포로 돌아왔습니다. 임금은 그들의 공을 치하하여 정승의 반열에 올리고자 하였으나 형제는 저희가 얻은 것은 벼슬이 아니라 덤으로 얻은 목숨이니 남은 생은 부모님 곁에서 조용히 보내고자 합니다라며 고사하고 낙향한 것입니다. 어느 늦가을 해질녘 형제는 부친의 묘소가 있는 언덕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억새밭을 스치는 바람 소리가 사각사각하며 마치 예시야기를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형 진우가 주름진 손으로 술병을 들어 동생의 잔에 맑은 술을 따랐습니다. 진호야, 저 아래를 보아라. 진우가 가리킨 곳은 예전 치열했던 전투가 벌어졌던 협곡, 바로 쌍용쟁주의 지형이었습니다. 노을빛을 받은 산새는 여전히 2마리 용이 꿈틀거리는 듯 기운차 보였습니다. 그 옛날 노승께서 이곳이 쌍용이 여의주를 다투는 형국이라 하여 자칫하면 멸문지화를 당할 것이라 경고하셨지. 사람들은 이곳의 기운이 우리를 장군으로 만들고 정승으로 만들었다고 떠들더구나. 소위 말하는 발복이라고 말이다. 동생 진호는 형이 따라준 술을 천천히 들이키고는 깊은 눈으로 산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과 주름에는 지난 세월의 풍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형님, 저는 그리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형님께서 저를 믿지 못하고 제가 세운 공을 시기하여 조정에 험담을 올렸다면 어찌 되었겠습니까? 혹은 제가 형님의 지략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날뛰었다면 우리 가문은 그날 저 협곡에서 외적의 칼이 아니라 우리끼리의 칼부림에 끝장났을 것입니다. 진호의 말에 진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허허롭게 웃었습니다. 그렇지. 땅의 기운이란 그저 그릇일 뿐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는 결국 사람의 몫인 게야. 쌍용포의 살기는 우리 형제를 서로 죽이게 할 수도 있었어. 허나 우리가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마음, 그 우애가 살기를 눌러버리고 진정한 생기로 바꾼 것이지. 진우는 잠시 말을 멈추고 묘비 옆에 피어난 이름모를 들꽃을 어루만졌습니다. 사람들은 명당을 찾아 천지를 헤매고 여의주를 얻으려 서로를 짓밟지. 허나 진정한 여의주는 땅속에 묻혀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의 가슴속, 형제간의 믿음과 사랑 속에 있음을. 우리는 70평생을 돌고 돌아 이제야 깨달았구나. 형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 산새가 용 2마리가 싸우는 형국이 아니라 이제 보니 2용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는 형국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2 노인의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쌍용포 골짜기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웃음소리에는 그 어떤 권력의 무게도 재물의 탐욕도 섞이지 않은 그저 맑고 투명한 해방감만이 가득했습니다. 그 후로도 오랫동안 쌍용포 가문에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후손들이 벼슬길에 나아가거나 큰일을 도모할 때마다 가문의 어른들은 그들을 이 언덕으로 데려와 이렇게 일렀다고 합니다. 명당을 믿지 말고 내 형제를 믿거라. 땅이 주는 복은 한때이나 사람이 나누는 덕은 영원한 법이다. 쌍용이 여의주를 물고 승천한 것은 땅의 힘이 아니라 2 용이 서로 양보하고 합심하였기 때문임을 잊지 말라. 해는 서산으로 뉘엿뉘엿 넘어가고 붉은 노을이 형제의 뒷모습을 따스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흔들리는 갈대숲 사이로 마치 2마리 용이 서로의 몸을 부비며 하늘로 오르는 듯한 신비로운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듯 했습니다. 험한 세상 욕망이 춤추는 난세 속에서도 끝내 잃지 않았던 그들의 우애야말로 세상 그 어떤 명당보다 빛나는 진정한 발복이 아니었을까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으나 쌍용포 언덕에 부는 바람은 오늘도 지나가는 나그네의 옷자락을 붙잡고 그때 그 형제의 지극한 마음을 전하고 있는 듯합니다. 전쟁의 포연이 거치고 피비린내 나던 강산에도 마침내 정막과 같은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7년에 걸친 참혹했던 임진년의 난리가 끝난 직후 한양 도성에는 승전의 북소리가 울려 퍼지는 대신 살아남은 자들의 깊은 안도의 한숨만이 거리를 메우고 있었지요.
그 소란스러운 정적 속에서 조정은 논공 행상을 논하기에 분주했습니다. 임금은 피란길을 지키며 국난을 타개할 계책을 쏟아낸 형 진우와 전장의 최전선에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칼을 휘두르며 적을 베어 넘긴 동생 진우에게 최고의 공신 칭호를 내리고자 하였습니다. 만조백관이 우러러보는 영광의 자리, 가문의 위세가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를 순간이었지요. 그러나 정작 그 영광의 주인공인 두 형제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벼슬아치들이 그들의 행방을 찾아 동분서주할 때 두 사람은 이미 관복을 벗어두고 허름한 괴나리 보찜 하나만을 맨 채 낙향하는 길에 올라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가을바람에 떨어지는 낙엽이 뿌리로 돌아가듯 형제는 그 어떤 미련도 없이 고향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형 진우의 관자놀이에는 어느새 하얀 서리가 내려앉아 있었고 동생 진호의 굵은 손마디에는 전쟁이 남긴 흉터가 훈장처럼 혹은 지워지지 않을 낙인처럼 깊게 패어 있었지요. 두 사람이 걷는 길 위로 붉게 물든 단풍이 흩날렸습니다. 말없이 걷던 형제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씁쓸하면서도 편안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스스로 내려오는 그 뒷모습은 승천하는 용의 기세라기보다는 모든 것을 품고 흐르는 강물처럼 유유자적해 보였습니다. 고향 쌍용포로 돌아오는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하지만 형제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고갯마루를 넘어서자 저 멀리 익숙한 산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두 줄기의 산맥이 서로 엉킬 듯 휘감아 내려오다 멈춘 곳, 마치 두 마리의 용이 여의주를 놓고 으르렁거리는 듯한 형세인 쌍용쟁주의 명당. 그곳에 늙으신 아버님의 유택이 자리하고 있었지요. 수십 년 전 이름 모를 노승이 점지해주며 서로 다투면 멸문지화를 면치 못할 것이라 서슬퍼렇게 경고했던 바로 그 땅이었습니다. 산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간데 없다 하였으나 쌍용포의 기세만은 여전히 등등하게 살아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형제는 부친의 묘소 앞에 나란히 엎드렸습니다. 흙냄새가 코끝을 스치고 산바람이 불어와 형제의 옷자락을 흔들었습니다. 그 바람 소리는 마치 두 마리 용이 내뿜는 거친 숨소리 같기도 했고 혹은 오랜 세월 두 아들을 기다려온 아버지의 낮은 기침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진우가 품에서 낡은 호리병을 꺼내 묘소 앞에 술을 올렸습니다. 맑은 술이 메마른 땅을 적시며 스며들자 진우는 나직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소자들 돌아왔습니다. 나라가 어지럽고 백성이 도탄에 빠진 세월을 지나 이제야 아버님 곁으로 돌아와 술 한잔 올립니다. 진호 역시 형의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거칠어진 손으로 묘비에 낀 이끼를 조심스레 닦아내었습니다. 차가운 비석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지자 지난 전란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적의 칼날이 목을 겨누던 순간 형이 보내온 군량미가 끊길 뻔했던 위기, 그리고 조정 간신들이 형과 자신을 이간질하며 서로를 의심하게 만들려 했던 그 숱한 유혹의 밤들. 만약 그때 단 한순간이라도 서로가 서로를 질투하거나 공을 탐했더라면 어찌 되었을까요? 아마도 이 쌍용포의 땅은 피를 부르는 저주받은 땅이 되어 형제의 목을 조르고 가문을 파멸로 이끌었을 것입니다. 제사를 마치고 형제는 묘소 옆 널찍한 바위에 걸터 앉았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기울며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 붉은 노을은 마치 두 용이 입에 문 여의주가 불타오르는 듯한 장관을 연출하고 있었지요. 진호가 형을 바라보며 불쑥 말을 꺼냈습니다. 형님 기억하십니까? 그 노승이 했던 말입니다. 이곳은 두 용이 여의주를 놓고 다투는 형국이라 자칫하면 서로를 물어뜯다 공멸할 것이라고 했던 그 섬뜩한 예언 말입니다. 진우는 턱수염을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길은 산맥의 흐름을 쫓고 있었습니다. 왼쪽에서 내려오는 청룡의 줄기와 오른쪽에서 뻗어내린 백호의 줄기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형세. 풍수를 모르는 이가 보아도 그 기운이 얼마나 드센지 느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어찌 있겠느냐. 그 말씀이 내 평생을 따라다니는 그림자 같았다. 관직에 나가 승승장구할 때도 난리통에 내가 큰 공을 세웠다는 소식을 들을 때도 나는 기쁨보다 두려움이 앞섰다. 혹여나 이 땅의 살기가 발동하여 내가 너를 시기하게 되지는 않을까, 내가 나를 넘어서려 하지 않을까 밤잠을 설치며 내 마음을 단속하고 또 단속했지.
진우의 고백에 진호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장수도 형 앞에서는 그저 어린 동생일 뿐이었습니다. 진호는 형의 잔에 술을 채우며 대답했습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형님. 조정에서 간신배들이 제게 다가와 형님이 문관들의 세력을 모아 장군을 견제하려 한다고 속삭일 때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불길이 치솟는 듯 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땅이 가진 쟁주, 즉 다툼의 기운이었겠지요. 허나 그때마다 형님이 보내주신 서신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내 아우야, 너의 무운이 곧 나의 생명이다라고 쓰신 그 글귀 하나가 제 마음속에 일던 의심의 불길을 잠재워 주었습니다. 형제는 말없이 서로를 응시했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지난 세월 서로를 향한 믿음 하나로 버텨온 굳건한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바람이 다시 한번 휘몰아치며 소나무 숲을 흔들었습니다. 쏴 하는 소리가 마치 파도 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진우는 그 소리를 들으며 비로소 깨달았다는 듯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아우야, 이제야 알 것 같구나. 그 노승의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이 땅은 분명 두 용이 여의주를 다투는 형세가 맞다. 허나 그 여의주가 부귀영화나 권력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몰랐던 게야. 진호가 의아한 듯 형을 쳐다보았습니다. 여의주가 권력이 아니라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진우는 손을 들어 붉게 타오르는 노을 속 두 산맥이 만나는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보거라. 저 두 산줄기가 만나는 곳에 우리 아버님이 누워 계시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그 앞에 너와 내가 앉아 있다. 두 용이 서로를 물어뜯으려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여의주를 함께 보호하며 둥글게 감싸고 있는 형국으로 보이지 않느냐? 진호는 형의 손끝을 따라 산세를 다시 살폈습니다.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서로 으르렁거리는 듯 날카로워 보이던 산세가 형의 말을 듣고 다시 보니 마치 두 마리의 용이 머리를 맞대고 가운데 있는 소중한 보물을 지키려는 듯 다정하고 웅장하게 보였습니다. 살기라 여겼던 그 기운이 실은 서로를 지탱해주는 생기였던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가 서로를 믿고 의지하니 싸움터였던 이 땅이 화합의 명당으로 바뀐 것입니다. 결국 명당이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밟고 선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진호의 깨달음에 진우는 빙글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다. 만약 우리가 조정에서 던져준 벼슬과 재물이라는 가짜 여의주의 눈이 멀어 다투었다면 이 땅은 정말로 우리를 집어삼키는 무덤이 되었을 테지. 허나 우리는 서로를 위하는 우애라는 진짜 여의주를 품었기에 이 땅의 기운이 우리를 영웅으로 만들어준 것이다. 쌍용포의 발복은 땅에서 솟아난 것이 아니라 너와 나의 마음속에서 피어난 것이야. 어둠이 짙게 깔리기 시작했지만 형제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세상의 공명심이나 부귀를 탐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얻었기 때문이지요. 그것은 바로 험난한 운명의 파도 속에서도 놓지 않았던 형제의 손, 그 따뜻한 체온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형제는 촐로가 되어 마을 아이들을 모아 글을 가르치고 무예를 전수하며 여생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그 높은 벼슬을 마다하고 이 시골 구석에 묻혀 사십니까? 쌍용포의 명당 기운이 아깝지 않으십니까? 하고 말이지요. 그럴 때마다 형제는 허허 웃으며 이렇게 답하곤 했습니다. 명당은 묘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형제가 우애하고 이웃과 화목한 그 마음자리에 있는 것이요. 마음의 밭, 심전을 갈지 않고 어찌 땅의 덕을 바란단 말이요. 형제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쌍용포의 전설은 오래도록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이면 사람들은 쌍용포 골짜기에서 두 마리의 용이 함께 춤을 추며 하늘로 승천하는 듯한 구름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서로를 시기하여 다투는 용이 아니라 서로의 등을 밀어주고 끌어주며 함께 하늘로 오르는 상생의 용이었습니다. 노승이 예언했던 엇갈린 발복은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잣대와는 정반대로 욕망을 버리고 우애를 택함으로써 흉지를 길지로 바꾸어 버린 인간 의지의 위대한 승리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수많은 명당과 기회가 주어지지만 그것을 복으로 만들지 화로 만들지는 결국 서로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빛에 달려있지 않겠습니까?
쌍용포의 두 용은 지금도 저 하늘 어딘가에서 다투지 않고 서로를 아끼는 이들의 머리 위에 조용히 진짜 여의주를 떨어뜨려 줄지도 모를 일입니다. 형제의 이야기는 바람결에 실려 욕망으로 얼룩진 이 세상에 잔잔하지만 묵직한 울림을 남기고 있습니다.